시튼 동물기는 어니스트 시튼이 저술한 글들을 모은 것으로 1898년 내가 아는 야생동물을 시작으로 그 후에 발표된 많은 개별적인 글들을 통칭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각 출판사에서 발간된 책마다 수록된 동물 이야기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고 완역본으로는 무려 9권에 달합니다. 실화를 기초로 했지만 소설적 각색이 상당히 들어가 있고 작가의 상상력도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파브르 곤충기처럼 100% 관찰에 기초한 생태학 연구라기보다 문학적인 속성을 어느 정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 생태와 인간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동물들의 비극적인 결말이 많은데요. 마음이 찡하고 무겁습니다. 어릴 때 즐겨 읽었고 동심을 휘어잡는 동물들의 이야기는 어른이 되어서도 깊숙이 빠져들게 하는 강렬한 마력이 있습니다. 동물들도 저마다 성격이 다르고 희로애락의 감정이 있다는 점에서 동물권을 생각하게 하기도 하는데요. 말 못하는 동물들의 행동과 감정들은 뭔가 애틋한 슬픔과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시튼의 기록 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인 이리왕 로보 이야기를 시작으로 아름답고도 슬픈 이야기 시튼 동물기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커란포의 이리왕 로보. 미국의 뉴멕시코주 북부에는 무척 넓은 평원이 있다. 이곳은 풀이 무성하여 가는 곳마다 목장이 있고 많은 양과 소들이 떼를 지어 풀을 뜯고 있다. 구름이 밋밋하게 연이어져 고원지대를 이루고 구릉들 사이에는 여러 물줄기들이 아름다운 경치를 이루며 커란포 강으로 흘러내려간다. 사람들은 그 강의 이름을 따서 이 고장을 커란포라 부른다. 그런데 이 고장에는 한 마리의 잿비디리가 짐승들의 사회에서 위력을 떨치고 있었다. 그는 절대적인 지배권을 가진 왕이라고 할 만한 늙은이리였다. 이 고장 사람들은 이 잿비디리를 로보대장 또는 이리왕이라 불렀다. 그 이리는 당당한 체격을 가진 지도자로서 여러 해 동안 커란포의 골짜기를 휩쓸고 다니는 악명 높은 몇 마리의 이리들을 부하로 거느리고 있었다. 목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목동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이 이리의 포악함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로보가 부하들을 이끌고 나타나면 목장의 소나 양들은 두려움에 부들부들 떨었고 목장 주인들은 이를 갈며 분개했다. 로보는 동료들 중에서 단연 엄청나게 커다란 몸집을 가진 놈으로 그 몸집에 알맞다고 할 수 있는 강한 힘과 교활한 지혜를 소유하고 있었다. 캄캄한 밤중에 묵직하게 들려오는 울음소리는 다른 이리들의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게 우렁차서 로보의 울음소리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다. 보통 일이라면 밤새도록 목동들의 오두막 근처에서 울어대며 돌아다녀도 아무도 겁내지 않았다. 그러나 로보의 묵직한 울음소리가 골짜기에 울려 퍼지면 목동들은 놀라 벌떡 일어나 날이 밝으면 보게 될 참혹한 가축의 시체들을 상상하고 몸을 부르르 떨었다. 로보만큼 큰 세력과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일이라면 많은 부하를 거느리고 있을 법한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이리왕이 거느린 부하는 이상할 정도로 적은 수에 불과했다. 로보의 입장에서는 부하가 많은 것이 오히려 거추장스럽다고 할지 모르나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성질이 너무 포악하여 부하가 많이 따르지 않는다고 추측할 수도 있겠다. 어쨌든 지금의 로보는 항상 5마리의 부하를 거느리고 다닌다. 그런데 이 5마리의 이리들은 모두가 날쌔고 용감한 놈들로서 이 고장에서는 커란포의 악마라고 이름을 떨치고 있는 쟁쟁한 놈들이었다. 그 가운데서도 대장 다음으로 부대장격인 놈은 물론 로보와 견줄 정도는 아니지만 덩치가 대단히 컸다. 또 흰털을 가진 암컷이 하나 있는데 사람들은 모두들 그 놈을 블랑카라고 불렀으며 로보의 아내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 밖에 세상에서 가장 빠르다는 역량을 여러 차례 잡았다는 누런 털을 가진 놈도 있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로보가 이끄는 이 1위 부대는 목동들이나 목장 주인들 사이에서 그야말로 악명을 떨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 이리들이 목장 부근에 나타나 으르렁거리기만 하면 골짜기나 우리에 있던 가축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목장 주인들은 이제부터 벌어질 처참한 광경을 눈앞에 그리며 주먹을 부르짖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이 1위 부대를 없애려는 목장 주인들과 이리들은 서로 맞서게 되었다.
목장 주인들은 로보의 무리를 원수같이 증오했다. 로보 무리 가운데 한 마리라도 잡아 죽일 수 있다면 소의 몇 마리 값을 치르더라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로보 무리는 사람 못지않은 지혜를 소유하고 있어 자기들을 잡으려는 모든 계략을 먼저 알아차리고 여유 있게 돌아다녔다. 아무리 훌륭한 사냥꾼도 아무리 교묘하게 만든 독약도 이들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여러 사람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이리들은 적어도 지난 5년 동안 매일 암소 한 마리씩을 커란포의 목장에서 빼앗아간 셈이 된다. 이 계산으로 보면 로보 일당이 5년 동안 잡아간 가축은 거의 2,000마리에 가깝다. 더구나 그들은 가축 중에서도 제일 좋은 놈만 골라서 잡아갔다. 이리는 짐승의 고기라면 무엇이든지 마구 먹어 치운다는 옛말이 있지만 로보 일당의 경우는 달랐다. 이 약탈꾼들은 언제나 털에서 기름기가 흐르고 살이 포동포동하다. 그런 까닭에서인지 이들은 먹는 음식물에 대해 무척 까다롭다. 그들은 어떤 짐승이건 자연히 죽은 것이건 병을 앓다가 죽은 것이건 냄새가 풍기는 놈의 고기에는 관심을 두려 하지 않았다. 항상 즐겨 먹는 먹이로는 자기들의 힘으로 쓰러뜨린 젊은 암소, 그 암소 중에서도 가장 연한 부분의 고기뿐이었다. 늙은 소는 관심도 두지 않았다. 때때로 송아지나 망아지를 습격하는 일이 있지만 그것은 젖비린내 나는 고기를 먹으려는 것이 아니고 장난삼아 하는 짓에 불과했다. 1893년 11월 어느 날 밤에 블랑카와 누런 이리들은 무려 250마리나 되는 양을 죽인 사건이 있었는데 고기를 한 점도 먹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심심풀이로 한 짓임이 분명했다. 로보 일당의 이러한 폭행과 약탈에 관해 이야기하자면 한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로보 일당을 없애려고 해마다 새로운 방법을 모색했다. 그러나 로보 일당은 이러한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자유롭게 목장을 넘나들었다. 로보의 목에는 굉장한 현상금이 걸려 있어 사람들은 교묘하게 만든 독약이나 함정을 몇십 군데나 설치해 놓았다. 그래도 로보는 그것들과 마주칠 때마다 계략을 알아내고 아주 손쉽게 빠져나갔다. 이러한 로보도 총만은 두려워했다. 로보는 이 부근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사람을 보기만 하면 로보 일당은 잽싸게 달아나 버렸다. 이것은 아주 철저하게 지켜지는 규칙이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자기들이 죽인 것만 먹는다는 규칙은 로보의 조심성을 증명해 주는 것으로 실제로 이 규칙이 죽을 뻔한 부하들을 여러 번 구제해 주었다. 또 로보의 예민한 후각은 사람의 손냄새나 독약 냄새를 정확히 식별해 일당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했다. 언젠가 한 목동이 귀에 익은 로보의 울음소리를 듣고 소리 나는 곳까지 몰래 접근했는데 그때 로보 일당은 솥대를 습격하고 있었다. 블랑카는 점찍은 젊은 암소 한 마리를 무리 가운데서 빼내려고 애썼다. 로보만은 대장의 위신을 지키려는 듯 높은 언덕에 앉아서 이러한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소들은 이리들의 공격에 대비해서 머리를 바깥쪽으로 하고 서로 몸을 꼭 붙여 둥그렇게 서 있었다. 창 대신 뿔로 장벽을 만들어 적군에 대항하는 이 둥그런 진영은 겁쟁이 소가 뒷걸음을 치지 않는 한 절대 무너뜨릴 수가 없었다. 그렇게 포악한 로보의 부하들도 이 강력한 뿔창 앞에서는 별 도리가 없는 것 같았다. 어쩌다 틈이 생기면 달려들어 눈독 들인 암소에게 상처나 입히는 것이 고작이고 그 이상은 어쩌지 못하고 으르렁거리기만 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로보는 부하들이 못마땅했던지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커다랗게 한 번 울부짖더니 솥대의 한가운데를 향해 쏜살같이 돌진했다. 간담이 서늘해진 소들은 순식간에 진영을 무너뜨리고 폭탄 파편이 퍼져나가듯 사방으로 달아났다. 로보의 목표였던 암소도 있는 힘을 다해 달렸으나 20m도 못 가서 목덜미를 물리고 말았다. 로보가 전력을 다해 뒤로 잡아젖히자 암소는 땅바닥에 나가 떨어졌다. 그 바람에 로보도 암소와 같이 뒹굴었으나 순식간에 몸을 벌떡 일으켜 바로 섰다. 부하들은 가엾은 암소에게 달려들어 눈 깜짝할 사이에 물어 죽였다. 로보는 암소를 죽이는 일에는 끼어들지 않았다. 암소를 내던진 다음 그는 아마 다음과 같이 중얼거렸을 것이다. 무슨 일을 그따위로 하느냐?
그런 것 하나 빨리 해치우지 못하고 내가 손을 대게 하느냐.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목동은 말에 올라타 커다랗게 소리치며 이리떼를 향해 달렸다. 로보 일당은 사람이 나타나자 그들의 규칙대로 바람같이 사라져버렸다. 이 목동은 마침 독약인 스트리키닌을 한 병 가지고 있어서 곧 죽은 암소의 서너 군데에 바른 다음 그 자리에서 떠났다. 그 암소는 로보 일당이 죽였으므로 틀림없이 다시 돌아와 먹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목동은 독약이 발라진 암소 고기를 먹고 쓰러진 이리떼의 모습을 구경하려고 황급히 그곳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그곳에는 죽은 이리떼 대신에 솜씨 좋게 도려져 옆으로 던져진 독약 묻은 고깃덩이가 있을 뿐이었다. 목장 주인들의 로보에 대한 두려움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해갔다. 그리고 그 공포심에 비례하듯 로보의 목에 걸린 현상금도 점점 올라 마침내 $1,000에 달했다. 이리 한 마리를 잡는데 $1,000라면 그 당시로서는 엄청난 액수의 현상금이었다. 이 현상금의 매력을 느낀 테너리라는 텍사스의 산림 경비원이 말을 타고 커란포 골짜기를 찾아왔다. 그는 성능 좋은 총과 아무리 달려도 지칠 줄 모르는 말과 사냥에 능숙한 사냥개 몇 마리 등 이리 사냥에 필요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이 고장을 찾아왔던 것이다. 그는 팬핸들 평원에서 사냥개를 데리고 이리 사냥을 많이 해보았다. 그래서 제 아무리 강한 로보 일당이라 해도 2, 3일이면 모두 말 한 장에 목을 매달을 수 있으리라고 자신만만해했다. 때는 무더운 여름날 아침, 동력 하늘이 환하게 밝아올 무렵이었다. 테너리 일행은 이리떼가 있음직한 곳을 향해 숲속을 헤치고 나갔다. 잃고 사냥개들이 커다란 소리로 짖어대기 시작했다. 그것은 이리떼의 발자국을 발견했다는 신호임이 확실했다. 3km쯤 달렸을 때 앞쪽에 달리고 있는 잿빛 이리떼가 눈에 들어왔다. 테너리 일행은 몰아치는 폭풍처럼 사냥개가 달려가는 방향을 따라 사람과 말이 한 몸이 되어 내달렸다. 사냥개들도 이리떼를 놓칠세라 있는 힘을 다해 달렸다. 그것이 그들에게 떨어진 지상명령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카란포는 텍사스의 평원이 아니었다. 높은 쪽에는 바위들이 솟아있고 골짜기에는 개울이 흘러가는 길을 가로막았다. 쫓기던 이리왕 로보는 한 번 높게 뛰는가 싶더니 바위 뒤로 몸을 숨겼다. 뒤따르던 부하들은 갑자기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났다. 그러한 행동은 쫓는 사냥개들을 분산시키려는 술책이었음이 확실했다. 이윽고 상당히 멀리 떨어진 지점에서 이리떼들이 다시 모였을 때 그곳까지 따라온 사냥개는 몇 마리 되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이미 승리는 이리떼 쪽에 있게 된다. 공격과 수비가 순간적으로 바뀌었다. 달아나던 이리떼가 돌아서서 쫓아오던 사냥개들에게 일제히 덤벼들었다. 그날 밤 테너리에게 돌아온 사냥개는 물어뜯겨 상처투성이인 2마리를 포함해서 겨우 6마리 뿐이었다. 테너리는 그래도 단념하지 않고 2-3번 더 공격했다. 그러나 첫 번째 이상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마지막 공격 때에는 아끼고 아끼던 말까지 잃고 말았다. 굽힐 줄 모르는 의지를 가진 테너리도 결국 이리 사냥에서 손을 떼고 텍사스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었다. 이리하여 로보의 악명은 더욱 높아졌다. 다음에 2사람의 사냥꾼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커란포에 왔다. 한 사람은 캐런이라 했고 또 한 사람은 라루시라고 했다. 2사람은 한결같이 악명 높은 이리떼를 반드시 잡아 없애겠다고 다짐하고 사냥길에 나섰다. 캐런은 새로 고안해낸 독약을 새로운 방법으로 장치해서 이리를 잡으려고 했다. 라루시는 로보는 사람보다 영리한 놈이니 독약을 사용하되 주문과 마법의 힘까지 빌어서 처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교묘하게 만든 독약도 어떤 주문이나 마법도 잿빛의 약탈자들을 잡지는 못했다. 로보는 변함없이 목장 습격의 순회를 계속하며 위세를 떨쳤다. 아무 성과도 없는 몇 주일이 지난 다음 2사람의 사냥꾼은 사냥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그런데 커란포를 떠나기 전 1893년 봄에 캐런은 로보 때문에 또 한 번 체면이 깎이고 말았다. 캐런의 농장은 아름다운 커란포 강의 한 줄기인 작은 개울 옆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이 농장에서 300m도 안 되는 바위 틈에 뜻밖의 이리의 소굴이 있었다.
로보는 그의 아내 블랑카와 더불어 이곳에 소굴을 만들고 새끼를 기르면서 캐런의 농장에 있는 소와 양, 사냥개 따위를 닥치는 대로 쓰러뜨렸던 것이다. 이 사실을 안 캐런은 독약을 놓아보기도 하고 함정을 파기도 하고 이리굴에 불을 지르기도 하고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하기도 하는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다. 그러나 로보 일당은 상처 하나 입지 않고 캐런을 비웃듯이 행패는 점점 심해졌다. 바로 저것입니다. 지난 여름까지 그놈들이 저기서 살았지요. 캐런은 깎아세운 듯한 바위의 틈을 손으로 가리키며 씁쓸하게 말했다. 정말로 어쩔 도리가 없는 놈들이었습니다. 그놈들과 맞섰던 나 같은 사람만 보기 좋게 골탕 먹은 셈이지요. 이상과 같은 로보에 관한 이야기들은 1893년 초가을 내가 커란포의 고원지대에 들어왔을 때 이 고장에 있던 목동들에게서 들은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 뒤에 내 눈으로 음흉한 로보를 확인하기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이 이야기들을 믿지 않았다. 내가 커란포에 오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였다. 그즈음 나는 책상 앞에 앉아 일하는 직업을 갖고 있었지만 수년 전에 빙고라는 사냥개를 데리고 이리 사냥을 해본 적이 있었다. 이러한 경험도 있고 해서 바람이나 쏘일까 하던 참에 마치 커란포에 목장을 가지고 있는 친구로부터 소식이 왔다. 커란포에서 날로 세력을 떨치고 있는 이리떼를 처치해 줄 수 없겠느냐 하는 것이었다. 나는 전부터 악독한 이리왕 로보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적지 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마침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급히 여장을 꾸려서 커란포로 향한 것이다. 커란포에 도착한 나는 이 고장의 지리사정을 자세히 알기 위해 말을 타고 얼마 동안 돌아다녔다. 가죽이 너덜너덜 붙어있는 소의 뼈가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따라온 젊은 안내인이 그것을 가리키며 말했다. 선생님, 저것입니다. 그놈들이 잡아먹은 암소의 뼈들이 저렇게 널려 있습니다. 여기저기를 두루 돌아보고 알게 된 것은 이 고장처럼 언덕과 골짜기가 많은 곳에서는 사냥개나 말 따위로 로보를 쫓아보았자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독약과 총을 사용하기로 했다. 나는 먼저 독약으로 이놈들의 세력을 꺾어보려고 즉시 준비를 시작했다. 상대는 이리왕이라고 불리는 악마보다 더 지독한 놈이었다. 그놈을 쓰러뜨리기 위해 지금까지 써본 숱한 계략들을 일일이 설명하자면 한이 없을 정도다. 스트리키닌, 비소, 시안하물, 청산가리 등을 여러 종류의 짐승고기에 배합하여 이리들의 길목에 놓고 이리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아침마다 미끼를 놓아둔 현장에서 발견된 것은 이리가 아니라 나의 방법이 틀렸다는 결과뿐이었다. 내가 잡으려는 이리왕은 과연 꾀도 많고 영리한 동물이었다. 창피한 일이지만 나는 내가 보기 좋게 실패한 예를 들어 그놈이 얼마나 간사하고 지혜가 많은가 하는 사실을 알려야겠다. 어느 날 나는 아주 특별한 미끼를 만들었다. 그것은 어떤 늙은 사냥꾼한테서 이야기를 듣고 만든 것이다. 막 잡은 어린 암소의 콩팥에서 살덩이를 잘라내어 치즈와 함께 질그릇에 넣고 삶았다. 이것을 식힌 다음 상아로 만든 칼로 몇 조각으로 잘랐다. 상아칼을 쓴 이유는 그놈들이 가장 싫어하는 새부치 냄새가 미끼에서 풍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 다음 고기 조각의 한쪽에 구멍을 뚫고 스트리키닌과 시안하물을 일정한 비율로 섞어 냄새가 풍기지 않도록 캡슐에 넣어 그것을 고기 조각 구멍에 넣었다. 그리고 그 구멍을 치즈로 봉했다. 이 일을 하는 동안 나는 암소의 생피에 담갔던 장갑을 끼고 내쉬는 입김에까지 신경을 써서 사람 냄새가 미끼에 배지 않도록 애썼다. 요리를 끝낸 나는 이 미끼를 소피로 적신 날가죽 주머니에 넣어 말 한 장에 매달고 출발했다. 약 20km의 거리를 돌아다니며 400m 간격으로 미끼를 떨어뜨려 놓았다. 이때 나는 미끼에 손이 닿지 않도록 아주 조심했다. 그날은 월요일이었는데 월요일을 택한 이유는 로보 일당이 시에라 그란데에서 주말을 보내고 주초에는 반드시 이 고원지대에 나타난다는 습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우리가 막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이리왕의 굵직한 울음소리가 어둠을 뚫고 들려왔다. 옆에 있던 젊은 목동은 무의식 중에 저 소리를 들어봐요. 그놈이 나타났어요. 하고 중얼거렸다.
로보의 그 울음소리는 사람의 창자 속까지 스며들 듯한 음산하고 소름 끼치는 것이었다. 이튿날 아침 결과를 보기 위해 나는 설레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미끼를 놓았던 곳을 향해 달렸다. 얼마 안 가서 나는 약탈자들의 새 발자국을 발견했다. 땅 위에 찍힌 제일 앞장서서 지나간 커다란 발자국은 분명 로보의 것이었다. 보통 1위의 앞발자국은 11cm, 크다고 해도 12cm가 고작인데 로보의 것은 14cm도 넘는 것이었다. 뒷날 알게 된 사실이지만 로보는 발이 큰 만큼 몸통도 엄청나게 커서 무게가 65kg, 키가 98cm나 되었다. 1위 때의 발자국으로 추측해 볼 때 내가 예상했던 대로 로보 무리는 내가 지나간 자국을 냄새로 알아내고 그것을 따라간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로보가 부하들보다 앞서가서 첫째 미끼를 발견하고 그것을 물어간 것이 틀림없었다. 됐어. 이젠 놈들을 모조리 잡게 됐다. 나는 기쁨을 참지 못해 소리쳤다. 놈들은 1km도 못 가서 뻗어버렸을 거야. 나는 모든 주의력을 눈으로 집중시켜 흙 위에 남겨진 커다란 발자국을 열심히 따라갔다. 발자국은 둘째 미끼가 있는 곳으로 이어져 있었다. 봐라, 둘째 미끼도 없어졌지 않느냐. 나의 계획이 들어맞았다. 틀림없이 놈들을 해치운 거야. 로봇뿐 아니라 다른 놈들도 뻗었을 거야. 그러나 앞으로 나아감에 따라 나의 기쁨은 점점 초조함으로 변해갔다. 로보의 큰 발자국은 여전히 셋째 미끼가 놓인 쪽으로 이어졌다. 발걸음을 멈춘 나는 우뚝 서서 멀리 벌판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1위와 비슷한 곳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다시 발자국을 따라갔다. 셋째 먹이도 없어졌다. 로보의 발자국은 넷째 미끼를 놓은 곳으로 이어졌다. 나는 또 따라갔다. 그리고 넷째 먹이를 놓은 곳에서 뜻밖의 것을 보게 되었다. 그것은 고대하던 로보의 시체가 아니었다. 전혀 건드리지 않은 미끼 주머니 4개가 고스란히 놓여 있었다. 더구나 놈은 나의 계략이 우습다는 듯이 미끼 주머니 위에 똥을 싸놓고 사라져버렸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로보를 잡기 위해 내가 겪어야 했던 많은 쓰라린 경험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만 보더라도 교활하기 짝이 없는 이 약탈자는 독약을 아무리 교묘하게 사용해도 절대 속여 넘길 수 없는 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바로 그 무렵 로보에 의해 또 한 가지 사건이 벌어졌다. 이 사건 또한 로보의 악마 같은 교활한 지혜를 충분히 보여준 것이었다. 이 사건에 굳이 제목을 붙인다면 양떼를 잡아 죽이는 백정의 요리라고나 할까. 이들에게는 선천적으로 먹지도 않을 양들을 물어 죽이는 포악한 버릇이 있다. 그래서 양들은 1천 내지 3천 마리씩 떼를 지어 한두 사람의 양치기들의 보호와 감시를 받아야 했다. 밤이 되면 양치기들은 양들을 안전한 장소에 모아놓고 경계를 엄중히 했다. 양은 겁이 많고 미련한 동물이어서 조금만 이상한 일이 생겨도 당황하여 사방으로 흩어지기를 잘한다. 한 가지 장점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들의 지도자에게는 철저하게 복종한다는 점이다. 이 습성은 가끔 양떼를 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양치기들은 양의 이러한 습성을 이용해서 양떼의 한가운데 염소를 놓아두어 지도자로 삼는다. 우스꽝스런 수염을 턱에 달고 어린애 같은 울음소리를 내지만 훌륭한 지혜를 가진 이 사촌형을 양들은 잘 따른다. 어떤 일이든지 벌어지기만 하면 양들은 염소 주위로 바짝 모여들어 어려운 고비를 넘긴다. 사건이 일어난 것은 11월도 다 지나갈 무렵의 어느 날 밤이었다. 그날 밤 3명의 양치기들은 1위 때가 습격해 오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놀라서 어쩔 줄 모르는 양들이 앞을 다투어 염소 옆으로 모여들었다. 염소는 당황하지 않고 태연스럽게 양들에게 둘러싸여 양떼의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다. 많은 양들을 거느리고 당당하게 여유 있는 태도로 서 있는 염소는 과연 양들의 지도자처럼 보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습격해온 1위들은 보통 1위가 아니었다. 간악한 지혜를 가진 1위왕 로보는 염소가 양들의 지도자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로보는 눈앞에 빽빽히 모여있는 양떼를 훌쩍 뛰어넘어 목표로 삼은 염소에게로 독수리처럼 달려들었다.
이리하여 로보는 눈 깜짝할 사이에 몇 마리의 염소를 쓰러뜨리고 지도자를 잃고 사방으로 달아나는 양들을 쫓아가 사정없이 물어 죽였다. 로보는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그의 목적을 달성했다. 마침내 기다리던 이리덫이 도착했다. 부품을 조립하여 덫을 장치하는데 2사람의 기술자를 고용하고도 일주일이 꼬박 걸렸다. 나는 아무리 수고스럽고 고생스러워도 꾹 참고 견디며 일을 마쳤다. 덫을 다 장치한 지 이틀째 되던 날 나는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말을 몰았다. 예상대로 나는 덫 근처에서 1위의 발자국을 발견했다. 덫에서 덫으로 이어지는 발자국은 틀림없이 로보의 것이었다. 나는 지난밤 로보가 한 짓을 모조리 알아챌 수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물건을 알아보는 눈을 가진 로보는 아무리 교묘하게 숨겨놓은 덫이라도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감쪽같이 묻어놓은 덫을 찾아낸 로보는 덫을 이루고 있는 쇠사슬이나 목재 따위를 땅 위로 드러내 놓았다. 더욱 놀랄 만한 일은 덫에 장치된 용수철을 퉁겨 덫이 닫히게 해버린 것이었다. 이렇듯 사람의 생각보다 앞설 만큼 지혜로운 로보 무리는 10개도 넘는 덫을 단 1개도 빠뜨리지 않고 닫히게 해놓았다. 나는 이 광경을 보고 치밀어 오르는 분한 마음을 참을 수 없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로보에게 당한 꼴이어서 부끄럽기도 했다. 그런데 나는 이때 뜻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다. 로보의 발자국을 자세히 살펴보니 로보는 앞으로 나가다가 어떤 낌새를 채면 걸음을 멈추고 갑자기 옆으로 비켜서는 습성이 있었다. 순간 나의 머릿속에는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다. 이 생각은 당장 실천에 옮겨졌다. 나는 서둘러서 여러 개의 덫을 H 모양으로 장치했다. H자 모양으로 장치했다. 1위가 다니는 길 양옆에 몇 개의 덫을 쭉 늘어놓고 이 덫들의 중간쯤 H자의 가로획에 해당하는 곳에 1개의 덫을 놓았다. 이 H자형으로 놓은 덫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1위가 길을 가다가 가운데 있는 덫을 알아챈다. 그 순간 1위는 걸음을 멈춘다. 그리고 옆으로 비켜가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어느 한쪽의 덫에 걸려들게 된다. 이렇게 해놓고 로보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마침내 로보가 나타났다. 로보는 아무것도 알아채지 못했는지 전과 같이 양쪽에 놓인 덫 사이로 걸어갔다. 그러나 무슨 낌새를 챘는지 로보는 가로놓인 덫 앞에서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다. 이것은 분명 자기가 가는 길 앞쪽에 덫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챈 증거였다. 대체 어찌된 일일까? 이 로보에게는 들짐승을 보호해주는 신령님이라도 붙어 있다는 말인가? 로보는 이윽고 발을 움직여 후퇴하기 시작했다. 자기가 걸어온 발자국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되밟아 위험지역에서 벗어나 버렸다. 그리고 길 양쪽으로 놓인 덫들 옆으로 가더니 흙덩이와 돌멩이를 뒷발로 차서 덫을 모조리 닫히게 해버렸다. 이렇게 되어 나의 여러 가지 계략들은 모두 헛수고에 그치고 말았다. 로보가 갖춘 지혜에는 실패할 줄 모르는 그 무엇이 달려있는 듯했다. 만약 경솔한 아내 블랑카 때문에 맞이해야 했던 부름만 피할 수 있었다면 아마도 로보는 오늘날에도 그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간악한 지혜로 약탈을 계속하며 살아있을 것이다. 이 빈틈없는 로보의 무리에게도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다. 왠지 모르게 질서가 문란해진 것 같은 낌새가 그것이었다. 가끔 나타나는 일이지만 대장인 로보의 발자국을 앞질러 부하의 발자국이 나 있곤 했다. 이것은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일로서 나는 어느 목동의 설명에 의해 그 사실을 확인했다. 오늘 그 놈을 봤어요. 멋대로 앞으로 뛰어나가는 놈은 블랑카였어요. 목동 덕분에 수수께끼를 풀게 된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랬었군. 블랑카가 제 아내니까 그냥 두었겠지. 그렇지 않다면 그 경솔한 놈을 벌써 죽여버렸을 거야. 나는 이러한 사실을 응용할 수 있는 새로운 계획을 짰다. 경솔한 블랑카를 사로잡아 그 놈을 미끼로 하여 로보를 잡겠다는 것이었다. 나는 암소 한 마리를 잡은 다음 그 시체 주위에 쉽게 알아챌 수 있도록 덫을 놓고 함정을 팠다. 그리고 이리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쇠머리를 잘라서
얼마쯤 떨어진 곳에 던져놓고 그 옆에 억센 강철더 2개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설치했다. 나는 손과 장화 등에 소의 피를 바르고 이 일을 했다. 덫을 모래흙 속에 파묻고 코요테의 꼬리로 그 위를 쓸고 코요테의 발로 발자국을 많이 내놓았다. 그리고 새머리에서 흘러내린 것처럼 소의 피를 땅 위에 여기저기 뿌렸다. 다시 말해서 코요테가 암소머리를 뜯어먹다가 되는 대로 던져버린 것처럼 보이도록 한 것이다. 일이란 놈들은 시체의 냄새를 맡으면 특별한 까닭이 없어도 냄새가 나는 곳으로 일단 모여드는 것이 타고난 습성이다. 일종의 호기심일 것이다. 내가 이번 계획에 기대를 거는 이유는 로보물이 특히 블랑카에게서 볼 수 있는 이러한 습성 때문이었다. 물론 로보무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장치한 함정에는 걸려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쪽을 너무 경계한 나머지 그 옆에 아무렇게나 던져둔 듯한 새머리에는 조심성 없이 호기심에 이끌려 가까이 갈지도 모른다. 이것이 나의 신락 같은 희망이었다. 이튿날 아침 나는 몇 명의 동료를 데리고 기대에 부풀어 덫을 놓은 곳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내 예상이 아주 잘 들어맞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근처에 이리들의 발자국이 많이 나 있고 새머리가 덫과 함께 사라져버린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니 많은 이리의 발자국들 가운데 작은 발자국이 떨어져 나와 새머리를 놓아두었던 곳으로 이어져 있었다. 오, 이것은 블랑카의 발자국임에 틀림없으리라. 우리는 곧 그 발자국을 따라갔다. 1.5km쯤 갔을 때 우리는 함정에 걸려든 이리가 블랑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가 접근하자 블랑카는 발목에 걸린 덫의 쇠사슬에 메어진 20kg도 더 될 듯한 쇠머리를 끌며 달아났다. 우리는 이를 놓칠세라 다급히 따라갔다. 그러나 블랑카는 쇠머리에 달린 뿔이 바위 틈에 걸리는 바람에 더 달아날 수 없게 되었다. 가까이 가서 보니 블랑카는 순백색의 부드러운 털을 가진 아주 아름다운 암놈이었다. 달아나지 못하게 된 블랑카는 흰 이를 드러내고 우리에게 덤벼들려고 했다. 그리고 제 동료들을 부르듯이 크게 울부짖었다. 그 소리는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다. 그러자 언덕 너머 먼 곳에서 로보의 묵직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이러한 로보의 울음소리를 듣고도 블랑카는 더 이상 구원을 바라는 울음소리를 낼 수가 없었다. 눈앞에 나타난 적들과 죽을 힘을 다해 싸워야 하기 때문이었다. 목동과 나는 블랑카의 목에 올가미를 씌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겼다. 블랑카의 입에서는 붉은 피가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눈을 한번 크게 떴다 감자 순식간에 사지가 뻣뻣해지더니 마침내 목이 힘없이 축 늘어졌다. 블랑카는 이렇게 죽었다. 이때의 비극적인 광경은 너무나 처참해서 나는 먼 훗날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았다. 우리가 블랑카의 시체를 말에 싣고 로보무리에게 처음으로 타격을 주었다는 사실에 의기양양하여 마을로 향했다. 아득히 먼 벌판의 끝에서 이리의 울부짖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그것은 사랑하는 아내를 찾는 로보의 울음소리임에 틀림없었다. 로보는 과연 블랑카를 단념하고 탄식만 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로보가 가까이 오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총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것이다. 가까이 가지 못한다는 그 사실이 더욱 아내 생각을 간절하게 했는지 그날 온종일 아내를 부르는 로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역시 블랑카는 저 녀석의 사랑하는 아내였군 그래. 나는 어느 목동에게 이런 감상적인 말을 했다. 해가 지자 로보가 목장에 오두막이 있는 골짜기로 가까이 오는지 울음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왔다. 블랑카, 블랑카 하고 부르는 듯한 그 슬픔에 젖은 울음소리는 용맹을 떨치던 지난날의 그 우렁찬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이튿날 일어나 보니 문밖 50m도 안 되는 곳에 양떼를 지키던 사냥개 한 마리가 갈기갈기 찢겨 죽어 있고 근처에는 로보의 발자국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다. 아마 로보는 밤이 되자 현장에 갔을 것이며 그곳에서 블랑카가 피를 토하고 죽은 사실을 알고 한없이 통곡했을 것이다. 그리고 피냄새를 따라 목장의 오두막에까지 와서 불타는 복수심 때문에 사냥개를 습격해서 찢어 죽였을 것이다. 로보가 저렇게 슬피 우는 소리를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느 목동이 로보의 울음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할 때 나는 기분이 착잡했다. 그러나 이 로보의 슬픔, 초조한 마음, 당황하는 모습들은 내가 바라는 것이었다. 로보는 틀림없이 블랑카를 찾아 당분간 이 근처를 두루 돌아다닐 것이다. 블랑카를 산채로 사로잡아 미끼로 쓰면 좋았을 것이라고 후회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지금이야말로 로보를 잡기에 가장 적당한 시기라고 생각했다. 나는 강철덫을 모을 수 있는 대로 다 모았다. 그리하여 130개에 달하는 강철덫을 골짜기로 통하는 모든 길에 한 군데에 4개씩 설치했다. 강철덫을 굵은 나무 토막에 연결하여 그 나무 토막과 함께 땅속에 묻었다. 이것들을 묻을 때는 잔디를 잘 도려내고 파낸 흙도 땅 위에 흩어지지 않도록 부대에 넣었다가 덫을 설치하는 작업을 끝낸 다음 나는 블랑카의 시체를 그 위로 끌고 다녀 냄새가 배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나는 블랑카의 앞다리 하나를 잘라서 강철덫이 묻혀있는 흙 위에 발자국을 찍어 놓았다.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다. 이제 남은 일은 로보가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로보의 울음소리를 언뜻 들은 것 같기도 했다. 다음 날 나는 해가 저물어서 북쪽 골짜기에만 못 갔을 뿐 덫을 놓은 나머지 골짜기는 모두 돌아보았다. 그러나 돌아본 곳들에는 아무 이상도 없었다. 덫을 놓은 지 이틀째 되던 날 저녁을 먹을 때 어느 목동이 말했다. 오늘 아침에 북쪽 골짜기에서 소들이 야단법석을 했는데 그 근처에 뭔가 덫에 걸렸는지도 몰라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서둘러서 목장이 말한 골짜기로 출발했다. 내가 그곳에 도착했을 시간은 해가 질 무렵이었다. 나는 내 앞쪽에서 커다란 잿빛의 물체가 벌떡 일어서는 것을 보았다. 아, 그것은 틀림없는 로보였다. 그는 내가 가까이 접근하자 두려움 때문에 당황한 나머지 미친 듯이 버둥거리고 달아나려고 했다. 그러나 내 발이 모두 덫에 물린 로보는 달아날 수가 없었다. 생각해보면 로보는 가엾은 놈이다. 그는 사랑하는 블랑카의 냄새를 맡고 그 발자국을 발견하자 앞뒤 가릴 수 없을 정도로 흥분해 버렸을 것이다. 그리고 여느 때 같으면 쉽게 알아챘을 함정에 앞뒤 생각할 여유도 없이 뛰어들었을 것이다. 억센 강철덫에 내 다리를 물린 로보의 주위에 많은 소발자국이 나 있었다. 원한을 가지고 있던 많은 소들이 이 악랄했던 제왕에게 몰려와서 꼴 좋다고 온갖 욕설을 다 퍼부었을 것이다. 로보는 이틀 동안이나 이곳에 묶여 있었다. 그래서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축 늘어져 있었다. 그런데 내가 옆으로 가까이 가자 벌떡 몸을 일으키며 구원을 청하듯 커다랗게 한번 울부짖었다. 그러나 그 울음에 대답하는 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로보는 행여 살 길이 있을까 하여 있는 힘을 다해 버둥거렸다. 그러나 굵은 나무 토막에 쇠사슬로 연결된 억센 강철덫들이 다리를 꽉 물고 있어 과거의 그 용맹스러움을 찾아볼 수 없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처럼 힘이 빠진 로보는 한낱 고깃덩어리가 되어 가로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다. 로보의 두 눈은 미움과 노여움이 가득 차 파랗게 번뜩였다. 로보는 때때로 우리가 탄 말을 향해 미친 듯이 날뛰고 지저대며 그 큰 턱을 쳐들고 부들부들 떨었다. 그러나 굶주리고 피를 많이 흘려서인지 로보는 곧 힘없이 주저앉고 말았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동물들이 로보에게 죽임을 당했다. 이제 나는 그 동물들이 당한 운명과 똑같은 운명을 로보에게 주려 하고 있다. 그런데도 나는 어쩐지 나쁜 짓을 하려는 것 같이 몹시 괴로웠다. 위대한 영웅이여, 너는 얼마 안 있어 썩어가는 고깃덩이가 될 것이다. 이것이 너에게 주어진 운명이다. 나는 이렇게 중얼거리고 나서 손에 쥐고 있던 올가미를 빙글빙글 돌리다가 로보의 목을 향해 던졌다. 올가미는 공기를 가르며 날아가 로보의 목에 씌워졌다. 그러나 로보는 올가미가 재어지기 전에 이빨로 올가미 줄을 물어뜯어 끊어버렸다. 총을 쏘았더라면 단 한 방에 죽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위대했던 이리왕에게 상처를 입히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목장으로 되돌아가 새 올가미를 가지고 왔다. 이번에는 나무 토막을 던져 로보가 그것을 물어뜯는 동안 잽싸게 올가미를 던져 잡을 계획이었다. 계획은 성공했다. 나와 목동이 양쪽에서 던진 올가미가 공기를 가르며 날아가 보기 좋게 로보의 목에 감겼다.
우리는 빠르고 힘있게 올가미를 쥐었다. 최후의 발악을 하는 로보의 눈에서 점점 광채가 사라져갔다. 바로 그 순간 로보를 산채로 사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내 머리를 스쳤다. 지금 로보는 지칠 대로 지쳐 있어서 산채로 사로잡기가 어려울 것 같지 않았다. 나는 로보의 벌어진 입에 재빨리 나무 토막을 물렸다. 그리고 나무 토막을 문 주둥이를 굵은 노끈으로 동여맸다. 주둥이를 묶인 로보는 신음소리 하나 내지 못하고 우리를 멀뚱멀뚱 바라보았다. 그런 로보의 얼굴에는 마침내 나를 잡았군. 이제 마음대로 해봐. 하는 듯한 체념의 빛이 떠올랐다. 우리는 로보의 발을 내 겹으로 꽁꽁 묶었다. 로보는 이미 으르렁거리지도 않고 신음소리도 내지 않았으며 목조차 움직이지 않았다. 나와 목동이 그 커다란 이리왕을 말 위에 실어 올릴 때 로보의 숨소리는 편안하게 잠든 듯이 조용했다. 그의 눈에는 살기가 사라지고 평온한 안식을 찾은 듯 조용히 멀리 펼쳐진 끝없는 고원을 바라보았다. 그곳은 로보의 왕국. 지금은 비록 부하들이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로보가 지배한 하나의 왕국이었다. 로보는 자기를 태운 말이 골짜기의 오솔길을 지나 절벽에 다다를 때까지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줄곧 고원만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는 5년 동안이나 벼르고 벼르던 일을 달성하고 천천히 말을 몰아 목장 오두막으로 무사히 돌아왔다. 그리고 로보에게 쇠사슬로 된 목줄을 채우고 사슬을 연결하여 나무 기둥에 붙들어 맨 다음 묶었던 밧줄을 풀어주었다. 나는 비로소 로보를 가까이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다. 나는 그동안 이 영웅에 관해 얼마나 터무니없는 헛소문이 나돌았는가를 알았다. 사람들은 로보의 목에는 번쩍이는 황금 목도리가 들려있고 악마의 영혼이 들려서 그의 가슴에 십자가가 새겨져 있다고 수군거렸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는 뜬소문에 지나지 않았다. 로보의 몸에서는 그런 것들을 전혀 찾을 수 없었다. 다만 옆구리에 굵은 상처 자국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앞에서 말한 대로 텍사스의 사냥꾼 테너리의 사냥개가 물고 늘어졌던 이빨 자국인 것 같았다. 나는 로보에게 생고기 덩어리와 물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그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가로누운 채 멀리 넓게 펼쳐진 들판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시험삼아 손으로 살그머니 로보의 몸을 건드려 보았다. 그러나 그는 대들기는커녕 털끝 하나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나는 저놈이 그래도 밤이 되면 동료들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소리를 지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덫에 걸렸을 때 질렀던 그 마지막 울부짖음 이후로 한 번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왕을 상징하는 위엄을 잃어버린 로보는 살고 싶은 욕망을 모두 떨치고 죽음만을 기다리는 것 같았다. 힘을 잃은 사자, 자유를 잃은 독수리,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비둘기 따위가 그렇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의 로보는 힘과 자유와 사랑하는 아내를 모두 잃었으니 그 결과는 뻔했다. 다음 날 아침 동력 하늘이 훤히 밝아올 무렵에도 커란포를 누리던 이리왕 로보는 어제와 다름없이 조용히 잠자듯 누워 있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이미 육체를 떠나버렸다. 커란포의 이리왕 로보는 마침내 죽었다. 나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감정을 가슴에 안고 로보의 목에서 쇠사슬을 풀었다. 그리고 그의 시체를 블랑카의 시체를 놓아둔 창고로 옮겼다. 옆에 서 있던 어느 목동이 슬픈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너는 무척이나 내 아내의 곁으로 가고 싶어 했었지. 이제 저승에서나마 같이 살 수 있게 되었구나. 스프링필드의 여우. 스프링필드에서 한 달도 넘게 날마다 살찐 암탉을 도둑맞는 이상한 사건이 발생했다. 여름 휴가를 맞아 이곳에 돌아온 나는 그 이유를 알아보기로 작정했다. 닭장을 살펴본 결과 암탉은 회 아래에서 잡혀간다는 사실을 알았다. 닭이 회에 오르기 전이나 회에서 내려온 다음에 잡혀가는 것이다. 또 반드시 하루에 한 마리씩 계속해서 없어진다는 것은 이웃에 사는 장난꾸러기들이나 떠돌아다니는 불량배들의 짓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었다. 그리고 회에서 잠든 닭은 도둑맞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엉이가 한 짓이 아닌 게 틀림없고 닭장에 잡아먹은 흔적을 남기지 않고 송두리째 훔쳐가는 것을 보면 족제비나 스컹크 따위의 짓이 아닌 것도 분명했다.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닭을 훔쳐간 범인은 간사하고 교활한 여우임에 틀림없었다. 개울 건너편 언덕에는 소나무가 우거진 엘린데일이라는 숲이 있었다. 나는 강의 하류 쪽으로 내려가서 여울목 근처를 자세히 조사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 개의 여우 발자국과 도둑맞은 플리머드록 종의 닭에서 빠진 줄무늬 깃털이 발견되었다.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찾으려고 나는 강 건너편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등 뒤에서 갑자기 까마귀들의 놀란 울음소리가 들렸다. 얼른 뒤돌아보니 까마귀 떼가 강의 여울목에 있는 어떤 것을 향해 일제히 내려가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여울목에는 우리 집 뒷뜰에서 훔친 게 분명한 닭을 입에 문 여우가 한 마리 있었다. 까마귀들은 저 도둑놈 잡아라 하고 고함이라도 치는 듯이 떠들었다. 훔친 것을 나누어 먹자는 속셈이 분명했다. 말하자면 도둑이 훔친 것을 빼앗아 먹는 치사한 놈인 셈이다. 공격하는 까마귀들은 많고 방어하는 여우는 혼자여서 여우 쪽이 불리했다. 이러한 형세를 알아차렸는지 여우는 강기슭을 향해 번개같이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때 내가 옆에서 기습을 하지 않았다면 여우는 닭을 문 채로 달아났을 것이다. 나를 보고 겁에 질린 여우는 당황한 나머지 소중한 먹이인 닭을 던져버리고 숲속으로 달아났다. 암탉이 하루에 한 마리씩 규칙적으로 없어졌고 그 범인이 여우라면 그 도둑질은 여우가 새끼를 키우기 위해 하는 짓임이 분명했다. 그래서 호랑이 굴에 가야 호랑이를 잡는다는 속담대로 나는 여우굴을 찾아내기로 결심했다.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무더운 8월의 오후, 나는 사냥개 레인저를 데리고 강 건너에 있는 엘린데일 숲으로 갔다. 사냥개가 코로 냄새를 맡으며 근처 일대를 빙빙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골짜기 쪽에서 짧고 날카로운 여우의 독특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레인저는 소리나는 곳으로 달려가더니 세차게 지저대며 추격하기 시작했다. 개 짖는 소리는 순식간에 언덕을 넘어갔다. 거의 1시간쯤 지났을 무렵 레인저는 헐떡거리며 돌아와 성과가 없어 미안하다는 듯이 내 발밑에 쭈그리고 앉았다. 그런데 개가 쭈그리고 앉는 것과 거의 동시에 또다시 캥캥하는 여우의 울음소리가 가까운 숲속에서 들려왔다. 레인저는 벌떡 일어나 번개처럼 다시 쫓아갔다. 여우를 쫓는 레인저의 짖는 소리가 북쪽으로 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 짖는 소리는 무척 힘이 드는지 어느덧 강아지의 낑낑거리는 소리로 변하고 나중에는 그 소리마저 들리지 않게 되었다. 여우와 개가 몇 마일 밖으로 멀어져 간 게 분명했다. 1마일 정도의 거리라면 레인저가 짖어대는 소리를 충분히 들을 수 있었다. 숲에는 어느덧 어둠이 깔리고 있었다. 나는 어두컴컴한 숲속에서 레인저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사방이 고요했다. 이따금 약한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런데 어디서 나는지 알 수 없는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똑, 똑, 똑. 이처럼 가까운 곳에 샘터가 있는 줄은 몰랐다. 어쨌든 무더운 여름밤에 시원한 샘터에 갈 수 있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었다. 나는 물방울 소리를 가늠하며 샘터를 찾아 나섰다. 이윽고 큰 떡갈나무 밑에 이르러 샘터를 발견했다. 바위 틈에 물이 괴어있고 계속해서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다. 그 소리는 맑고 아름다운 자연이 만들어내는 음악이었다. 고요한 여름밤을 수놓기에 아주 적합한 음악이었다. 잠시 후 풀숲을 헤치는 소리를 내며 레인저가 돌아왔다. 그는 지칠 대로 지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혀가 땅에 닿을 정도로 늘어지고 입에 거품을 물고 있었다. 옆구리가 가쁜 숨에 파도처럼 들먹이고 온몸이 땀에 젖어 물에 빠진 쥐 같았다. 레인저는 충성심을 표시하는 듯 내 손을 몇 번 핥고는 그 자리에 길게 뻗어버렸다. 누워있는 녀석의 숨소리가 얼마나 거칠었던지 더 이상 물방울 소리를 감상할 수 없었다. 그때 여우의 울음소리가 불과 몇 미터 밖에서 또 들려왔다. 그렇다. 저놈이 계략을 꾸미고 있구나. 나는 그제서야 모든 것을 알아차렸다. 우리는 새끼 여우가 숨겨진 여우굴 가까이에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암여우와 순여우가 교대로 사람과 개를 어떻게든 먼 곳으로 끌어내 새끼들을 안전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밤도 깊었고 문제가 해결된 거나 마찬가지여서 레인저와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이 고장에 늙은 여우 가족이 살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었지만 이렇게 마을 가까이에 그들의 살림집이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못했다. 그 늙은 여우는 눈에서부터 귀 밑 뒤쪽까지 째진 상처가 있어서 상처난 얼굴이란 뜻의 스카페이스란 이름으로 불리었다. 그 상처는 어릴 적에 토끼 사냥을 하다가 가시동굴에 찔려 생긴 것이었다. 그 후 상처 자리에 흰털이 돋아 먼 곳에서도 금세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 지난 겨울 나는 우연히 이 여우와 만났었는데 그 앙큼하고 간사한 지혜에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다. 눈이 펑펑 쏟아진 다음 날의 아침이었다. 나는 사냥을 하려고 낡은 물방앗간 뒤에 숲속 분지로 가고 있었다. 분지를 둘러볼 수 있는 곳까지 갔을 때 나는 뜻하지 않게 한 마리의 여우를 발견했다. 여우는 내가 가는 길 앞쪽에서 사뿐사뿐 걸어가고 있었다. 순간 나는 숨을 죽이고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여우가 나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그 여우가 분지의 숲속 깊숙한 곳으로 모습을 감출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여우가 보이지 않게 되자 나는 허리를 구부리고 분지의 건너편, 여우가 모습을 드러낼 만한 지점에 먼저 가 있으려고 빨리 달렸다. 나는 적당한 곳에 몸을 숨기고 한참 동안 기다렸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여우는 그림자도 안 보였다. 나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부근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분지의 풀숲에서 방금 뛰어나간 여우의 새로운 자국이 점점이 찍혀 있었다. 그 발자국이 간 방향으로 눈을 돌려보았더니 나의 뒤쪽 멀찍한 곳에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늙은 여우가 엉덩이를 땅에 대고 앞발을 세운 자세로 이쪽을 비웃듯이 바라보고 있었다. 그놈의 발자국을 자세히 살펴보고서야 여우가 나를 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여겼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깨달았다. 여우는 내가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기 전부터 나의 출현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 녀석은 한술 더 떠서 나를 못 본 듯이 나의 앞쪽으로 걸어가 숲속으로 몸을 감춘 다음 내 뒤쪽으로 돌아오는 작전을 폈던 것이다. 지난 봄 어느 날 나는 스카페이스의 교활함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경험을 했다. 나는 친구와 함께 목장 옆으로 난 산등성이 길을 걷고 있었다. 그 부근에는 군데군데 회갈색의 둥근 바위돌이 널려 있었다. 두리번거리며 걷던 친구가 내 옆구리를 쿡 찌르며 말했다. 저쪽에 있는 세 번째 바위돌이 아무래도 수상한데. 그러나 눈으로 보기에 다른 돌들과 별 차이가 없어서 그냥 지나치려 했다. 그때 세찬 바람이 불어왔다. 그 바위돌의 표면이 바람결에 쏠리는 사냥개의 등털처럼 보였다. 이봐, 저건 틀림없이 여우야. 설마. 나는 믿어지지 않아서 확인해 보려고 그 바위돌 쪽으로 두어 걸음 다가갔다. 순간 그 돌덩이가 벌떡 일어섰다. 일어서는 여우의 얼굴에 그 흉터가 있었다. 스카페이스였다. 그 녀석은 번개처럼 달아났다. 불에 타버려 시커먼 띠 모양을 한 목조지를 달려가다가 옆쪽으로 비켜가는 듯 하더니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불에 타지 않은 누런 풀숲에 몸을 숨긴 것 같았다. 여우의 그런 솜씨가 과장되어 둔갑술을 부리고 사람들을 홀리게 한다고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지도 모른다. 나에게 있어서는 여우란 놈이 바위나 풀숲을 배경으로 하여 제 몸을 숨기는 일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늙은 스카페이스가 그런 방법을 지나칠 정도로 너무 잘 알고 있으며 자기를 해치려는 상대보다 한술 더 떠 상대를 역이용할 줄 안다는 사실이었다. 이렇듯 스카페이스란 놈은 간사한 계교와 지혜를 가진 늙은 여우였다. 이 영감에게는 빅센이라 불리는 자기 못지않은 능력의 소유자인 아내 여우가 있었다. 이 한 쌍의 늙은 여우들은 서로 돕고 의지하며 생활해 가고 있었다. 나의 여우굴 탐색은 다음 날 아침에 다시 시작되었다. 나는 엘린데일 숲속의 샘터 부근을 샅샅이 뒤진 끝에 쌓아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은 듯한 흙더미를 찾아냈다. 그것은 스카페이스의 가족이 살고 있는 집임이 분명했으나 출입구가 보이지 않았다. 흙더미를 쌓아 올리자면 반드시 그 흙을 파낸 구멍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꾀가 많고 조심성이 많은 여우는 결코 그렇게 서툰 짓은 하지 않는다. 여우는 길다랗게 굴을 판다. 굴의 한쪽 끝은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나뭇가지 따위가 우거진 숲속에 이르게 하고 그곳에 출입구를 만든다.
이 공사를 끝내면 여우는 사람의 눈에 띄기 쉬운 흙더미가 있는 쪽에 굴 출입구를 막아버린다. 이리하여 여우는 숲속에 있는 은밀한 출입구를 통해 아늑한 자기 집을 드나드는 것이다. 물론 스카페이스의 살림집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루어져 있었다. 나는 그 흙더미의 주위를 두루 살핀 끝에 얼른 보아서는 찾아낼 수 없을 굴의 출입구를 발견했다. 그 출입구에 드러난 모습으로 미루어 굴 속에는 스카페이스의 새끼들이 있는 게 분명했다. 구멍 밖의 흙이 반들반들하고 새끼 여우의 발자국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흙더미 옆 나지막한 언덕에는 속에 구멍이 뚫린 고목 한 그루가 있었다. 그 나무는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는데 뿌리 쪽에 큰 구멍이 나 있고 위쪽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다. 어릴 적 나는 가끔 사촌들과 이곳에 와서 술래잡기를 하면서 놀기도 하고 또 썩어서 푸석푸석한 고목 속의 구멍에 계단을 만들어 위쪽의 구멍까지 오르락내리락 하며 놀기도 했다. 이튿날 나는 옛날에 했던 것처럼 고목의 위쪽 구멍으로 올라갔다. 그곳에서는 여우굴의 출입문이 잘 내려다 보였다. 출입문 앞에서 4마리의 새끼 여우들이 엎치락뒤치락하며 놀고 있었다. 복실복실한 털, 밋밋한 다리, 천진난만한 얼굴 표정 따위가 새끼 양과 아주 비슷했다. 그러나 납작한 코와 번뜩이는 눈매는 그 교활한 스카페이스의 피를 이어받은 새끼들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증명해 주었다. 새끼 여우들은 서로 한 덩어리가 되어 구르고 그것이 귀찮아지면 지그시 눈을 감고 조는 신용을 하기도 했다. 그때 바스락하는 소리가 났다. 새끼 여우들은 기겁해서 굴 속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러나 그처럼 놀랄 일이 아니었다. 그들의 어미 여우가 암탉 한 마리를 사냥해가지고 돌아오는 소리였다. 내 추측에 이상이 없다면 그 암탉은 우리 집 뒤뜰에서 훔쳐온 것이 분명했다. 어미 여우가 낮은 소리를 내자 새끼 여우들은 앞을 다투어 굴 밖으로 달려나왔다. 그리고 어미 여우가 사냥해온 암탉을 보자 쏜살같이 덤벼들었다. 어미 여우는 그 옆에서 끊임없이 주위를 살피며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서 사뭇 흐뭇한 표정으로 새끼들의 하는 짓을 바라보았다. 그 얼굴에 어려있는 표정에는 어미만이 가질 수 있는 긍지와 애정이 나타나 있었다. 그러나 간교함과 잔혹함, 신경질적인 감정 따위가 뒤얽힌 복잡한 본능의 움직임은 감출 길이 없었다. 내가 몸을 숨기고 망을 보는 고목의 뿌리는 여우 굴 옆에 있는 흙더미보다 훨씬 낮은 곳에 있고 무성한 풀숲에 가려져 있어서 나는 여우에게 들키지 않고 그들을 관찰할 수 있었다. 나는 틈나는 대로 그곳에 가서 새끼 여우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자세히 관찰했다. 날이 갈수록 새끼 여우들은 성장하고 영리해져 갔으며 어미 여우가 교묘하게 행동하듯이 때와 장소에 따라 몸가짐을 바꾸는 기술도 배워갔다. 또 필요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여 날쌔게 굴로 도망치는 법을 이미 익히고 있었다. 어미 빅센의 교육 방법은 아주 훌륭한 것이었다. 다른 동물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교육 방법과는 다른 아주 독특한 것이었다. 빅센은 가끔 들쥐나 새 따위를 잡아왔는데 그 먹이를 죽여서 새끼들에게 갖다 준 적은 없었다. 빅센은 필요 이상 상처를 입히지 않은 먹이를 새끼들에게 주고 새끼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힘으로 그 먹이를 죽이게 함으로써 잔인성을 가르쳤다. 언덕 너머 가수원에 마르모트 한 마리가 살고 있었다. 이 마르모트는 별로 아름답지도 않고 특별한 재능도 없는 평범한 작은 동물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자신의 몸을 적으로부터 지키는 솜씨만은 아주 뛰어났다. 마르모트는 베어낸 지 오래된 소나무 등걸 밑에 굴을 파고 살았다. 그래서 땅을 잘 파는 여우나 너구리도 질긴 솔뿌리를 모두 물어뜯지 못하여 마르모트를 잡아먹을 수가 없었다. 설사 그곳을 파헤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힘을 들여서 일하는 것은 여우의 생활 방식과 맞지 않았다. 여우는 지혜야말로 어떤 강한 힘보다 앞선다고 믿고 있었다. 이 마르모트는 매일 아침 그 소나무 등걸 위에 올라앉아 햇볕을 쬐는 버릇이 있었다. 그러다가 근처에 여우라도 나타나면 굴 입구로 잽싸게 내려갔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눈 깜짝할 사이에 구멍 속으로 쏙 들어가 모든 위험이 사라졌다고 생각될 때까지 꼼짝도 안 했다. 스카페이스와 그의 아내 빅센은 이제 새끼들이 마르모트에 관해 알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언덕 너머 가수원에 사는 마르모트가 이 교육에 가장 적당한 재료가 되리라고 생각했다. 이리하여 어느 날 아침 이 늙은 여우 부부는 마르모트를 잡으려고 과수원 쪽으로 향했다. 과수원 울타리까지 간 여우 부부는 마르모트가 소나무 등거리에서 일광욕을 하고 있는 것을 눈여겨보았다. 그런 다음 빅새는 나무 뒤에 숨고 스카페이스는 소나무 등걸 쪽으로 걸어갔다. 스카페이스가 걸어가는 모습은 마르모토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는 듯이 아주 천연덕스러웠다. 그러나 경계심 많은 마르모트는 여우가 다가오자 언제라도 굴 속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굴 입구로 재빨리 지나갔다. 여우는 교활해서 언제 덤벼들지 모른다고 생각한 마르모트는 구멍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바로 그것이 이 늙은 여우 부부가 바라던 바였다. 나무 뒤에 숨어있던 빅새는 마르모트가 구멍 속으로 들어간 순간 얼른 달려나와 등걸 뒤에 납작 엎드렸다. 한편 스카페이스는 시치미를 떼고 여전히 느릿느릿 걸어가고 있었다. 이를 지켜보던 마르모트는 별로 위험할 것 같지 않자 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자세히 살펴보았다. 여우는 소나무 등걸을 지나쳐 저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좀 더 머리를 내민 마르모트는 이젠 안전하다고 생각했는지 껑충 뛰어 등걸 위에 올라앉았다. 그곳은 바로 빅센의 코앞이었다. 빅센은 불쌍한 마르모트를 한 입에 덥석 물고 그 작은 짐승이 기절할 정도로 사납게 흔들었다.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가 하고 곁눈질로 살짝살짝 살피던 스카페이스는 이 광경을 보고 번개같이 달려왔다. 그리하여 스카페이스 부부의 협동작전은 보기 좋게 성공을 거두었고 그토록 자기 몸을 잘 지키던 마르모트는 빅센의 주둥이에 물려서 여우의 소굴을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다. 빅센은 마르모트를 상하지 않게 조심해서 물고 가서 우후 하고 낮은 소리로 새끼들을 불렀다. 구멍 속에 있던 새끼 여우들은 어미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우르르 몰려 나왔다. 어미가 물고 와서 던져준 마르모트를 본 새끼 여우들은 미친 듯이 날뛰며 제각기 달려들었다. 새끼 여우들은 이상한 콧소리를 내며 그 작은 입으로 마르모트를 물어뜯었다. 마르모트는 있는 힘을 다해 새끼 여우들에게 대들었다. 이 서슬에 새끼 여우들이 잠시 머뭇거리자 마르모트는 얼른 풀숲 쪽으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이를 놓칠세라 새끼 여우들은 사냥개처럼 마르모트를 쫓아가 엉덩이와 옆구리를 날카로운 이빨로 물어서 끌어당기려 했다. 그러나 좀처럼 잘 끌어당겨지지 않았다. 보다 못한 빅센이 달려들어 마르모트를 덥석 물어다 숨을 곳이 없는 넓은 광장에 내려놓았다. 새끼 여우들은 다시 달려들어 이 불쌍한 포로를 못살게 굴었다. 이러한 과정이 몇 번인가 반복되었다. 마침내 궁지에 몰린 마르모트가 한 새끼 여우의 발을 물고 늘어졌다. 새끼 여우는 크게 비명을 질렀다. 마르모트의 불우한 생애는 그 순간 끝이 나고 말았다. 자기 자식에게 덤벼드는 포로를 그냥 둘 수 없다는 듯이 빅새는 그 즉시 마르모트를 물어 죽였다. 여우굴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잡초가 우거진 평지가 있었다. 그곳은 들쥐들의 운동장이었다. 새끼 여우들은 그곳에서 쥐잡기 따위에 비교적 본능의 힘을 많이 이용하는 쉬운 훈련들을 했다. 바람 한 점 없는 어느 날 어미 여우 빅새는 새끼들을 데리고 그 평지로 갔다. 빅새는 새끼들을 풀밭에 앉히고 움직이지 말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도록 명령했다. 바로 그때 근처에서 찌익찌익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슬슬 시작해볼까. 빅새는 자리에서 일어나 풀숲 쪽으로 갔다. 풀숲 가까이에 이르자 빅새는 발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살금살금 걸었다. 빅새는 되도록 멀리 앞쪽을 보려고 목을 길게 빼고 때로는 발도둥까지 해가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빅새의 앞쪽에서 뛰어다니는 들쥐의 모습은 풀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다. 이럴 때 들쥐가 있는 위치를 알아내는 방법은 조금씩 흔들리는 풀끝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 빅새는 눈동자에 주의력을 집중시켜 앞쪽을 노려보며 나아갔다. 빅새는 높이 뛰어올랐다가 방금 풀줄기가 흔들린 곳을 덮쳤다. 빅새이 움켜잡은 풀줄기들 사이에 찍찍하고 비명을 지르는 들쥐의 모습이 보였다. 여우의 뾰족한 주둥이가 풀줄기를 헤집고 들쥐의 목덜미를 정확히 포착했다. 이렇게 어미 여우가 시범을 보여주자 새끼 여우들은 즉시 이것을 본받아 어미가 했던 대로 하기 시작했다.
여러 번의 실패 끝에 마지격인 녀석이 난생 처음으로 먹이를 제 힘으로 잡는 데 성공했다. 들쥐를 입에 문 녀석은 흥분하여 몸을 부르르 떨었다. 또 하나의 교육은 붉은 꼬리 다람쥐에 대한 것이었다. 이 시끄러운 수다쟁이는 여우굴 가까이에 있는 나무 위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높은 나무 위에 안전한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날마다 여우들을 놀려댔다. 화가 치민 새끼 여우들은 붉은 꼬리 다람쥐를 잡으려고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바쁘게 쫓아다녔다. 그러나 항상 헛수고에 그치고 말았다. 새끼 여우들의 실패는 동식물의 생태에 관해 능통하고 붉은 꼬리 다람쥐의 습성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빅센을 안타깝게 했다. 어느 날 빅센은 새끼 여우들을 데리고 평지로 갔다. 그리고 새끼 여우들은 풀숲에 남겨놓고 넓은 풀밭 한가운데에 배를 깔고 엎드렸다. 이윽고 건방지고 수다스러운 붉은 꼬리 다람쥐가 나타났다. 녀석은 늘 하던 대로 나뭇가지 위에서 시끄럽게 종알거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늙은 여우 빅센은 못 들은 채 하고 털끝 하나 움직이지 않고 엎드려 있었다. 기분이 좋아진 붉은 꼬리 다람쥐는 좀 더 가까운 나뭇가지 위로 와서 떠들어댔다. 이 노린내 나는 여우놈아. 그래도 빅센은 죽은 듯이 조용히 있었다. 아무런 반응이 없자 다람쥐는 맥이 빠졌다. 어찌된 일인지 알고 싶어진 다람쥐는 주춤주춤 나무 밑으로 내려왔다.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는지 다람쥐는 팔딱 제주를 한 번 넘고 풀숲을 가로질러 다른 나뭇가지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또 욕을 해대기 시작했다. 야, 이 멍텅구리 같은 놈아. 왜 오늘은 잠만 자느냐? 빅센은 그래도 못 들은 채 하고 풀 위에 납작 엎드려 있었다. 일이 이쯤 되고 보니 오히려 붉은 꼬리 다람쥐가 더 조바심이 나게 되었다. 녀석은 본디 호기심이 강하고 모험을 좋아하는 성미여서 다시 나무에서 내려와 좀 더 대담하게 여우 가까이로 갔다. 그래도 빅센은 여전히 죽은 듯이 엎드려 있었다. 이놈이 정말 죽었네. 붉은 꼬리 다람쥐는 여우가 정말 죽은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풀숲에 숨어있는 새끼 여우들조차 제어미가 정말 죽은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붉은 꼬리 다람쥐는 점점 더 호기심이 일어 한층 대담해졌다. 판단력을 잃어버린 붉은 꼬리 다람쥐는 온갖 욕설을 다 퍼붓고 빅센의 머리 위에 나무 껍질을 떨어뜨리기까지 했다. 붉은 꼬리 다람쥐가 이런 짓을 몇 차례나 되풀이했으나 그래도 여우는 까딱도 안 했다. 그래서 붉은 꼬리 다람쥐는 풀밭을 왔다 갔다 하다가 두려움 반 호기심 반으로 여우의 옆에까지 다가갔다. 붉은 꼬리 다람쥐가 1, 2미터쯤 다가왔을 때 죽은 듯이 엎드렸던 빅센은 용수철같이 튀어올라 정확하게 붉은 꼬리 다람쥐를 덮쳤다. 새끼들에 대한 교육은 이런 식으로 계속되었다. 그리고 새끼들이 성장함에 따라 교육의 수준도 높아져 추적이라든가 냄새 맡기 등 보다 어려운 공부로 옮겨갔고 멀리 사냥하러 가는 기회도 많아졌다. 물은 모든 생물에게는 각각 타고난 강점과 약점이 있는 법이다. 예를 든다면 붉은 꼬리 다람쥐는 나뭇가지 위를 제멋대로 뛰어다닐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쓸데없는 호기심이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우는 나무에 오를 수 없는 약점이 있기는 하지만 참을성 있게 기다려 다람쥐를 보기 좋게 잡아버리는 재간과 지혜를 강점으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새끼 여우들은 먹이를 사냥하는 데 있어 그 종류에 알맞은 사냥 방법을 교육받는다. 특히 교육의 중점은 상대의 약점을 찌르는 데 있었다. 그 밖에 새끼 여우들은 자기들이 포함된 사회가 지닌 여러 가지 법칙을 어미로부터 하나씩 배워나간다. 그 배우는 과정은 이렇다 하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어미와 새끼가 같이 생활하면서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만은 분명하다. 여우들이 지켜야 할 교훈은 특별히 조문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또 여우가 말로서 표현한 것도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것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자신이 한번 지나갔던 길에서는 잠자지 말라. 눈보다 코를 믿어라. 바람을 등지는 것은 바보짓이다. 흐르는 맑은 시냇물은 모든 병을 치료해준다. 숨을 곳이 없는 들판에는 나가지 말라. 직선으로 발자국을 남기지 말라. 낯선 것은 적이다. 모래와 먼지, 그리고 물은 냄새를 지운다. 토끼가 사는 숲에서 쥐를 쫓거나 닭장이 있는 마당에서 토끼를 사냥해서는 안 된다. 목초지에 들어가지 말라.
새끼 여우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교훈들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냄새를 모르고 적의 뒤를 쫓는 따위의 서투른 짓은 하지 않게 되었다. 바람을 등지지 말라는 교훈의 뜻을 그들은 충분히 알게 되었다. 이리하여 그들은 숲속의 동물들에 관한 것을 하나하나 알게 되었고 어떤 동물이건 냄새로서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 어느 날 밤 새끼 여우들은 어미 여우에게 이끌려서 어느 벌판에 도착해 그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상한 물건을 만났다. 이 물건은 새끼 여우들에게 냄새를 가르쳐 주기 위해 빅센이 일부러 구해다 둔 농부의 옷이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새끼 여우들은 무심코 그 물건에 코를 갖다 댔다. 그러자 온몸의 솜털이 곤두서며 오싹해지고 몸이 바들바들 떨려왔다. 어째서 그런지 새끼 여우들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 냄새가 본능적으로 공포심을 갖게 한다는 사실이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지 빅센이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새끼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이것이 바로 사람 냄새란다. 한편 우리 집의 암탉은 여전히 물려갔다. 그러나 나는 여우굴에 관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있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늙은 여우 가족을 관찰하는 데 정신이 팔려서 암탉이 없어지는 일 따위는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숙부는 내가 여우를 잡아오지 못하자 화가 난 모양이었다. 그는 새로운 도난 사건이 생길 때마다 내 무능함을 탓하며 숲이나 짐승에 대한 내 지식이 형편없다고 깎아내렸다. 이러한 숙부의 기분을 풀어드리기 위해 어느 날 나는 총을 들고 사냥개 레인저와 함께 숲속의 언덕으로 갔다. 나는 그 언덕에 있는 나무 그늘에 주저앉아 즉시 레인저에게 정찰을 명령했다. 3분도 채 지나지 않아 레인저가 큰 소리로 지저대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사냥꾼이라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었다. 컹컹, 여우다, 여우. 골짜기 쪽으로 곧장 내려간다. 잠시 후 여우를 다급히 쫓아가는 레인저의 헐떡거리는 가쁜 숨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퍼뜩 고개를 돌려 숨소리가 나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한 마리의 여우가 나는 듯이 여울목 쪽으로 달리고 있었다. 그놈은 바로 스카페이스였다. 스카페이스는 강기슭을 따라가다가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여울목을 단숨에 건너 내가 있는 쪽으로 달렸다. 앞쪽에 사람이 숨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스카페이스는 오직 뒤쫓아오는 사냥개에게만 정신이 쏠려 있었다. 스카페이스는 내가 있는 곳에서 불과 3m 정도 떨어진 언덕까지 올라오더니 냉큼 고개를 돌려 내게 등을 보이고 쭈그리고 앉았다. 그리고 목을 길게 빼고 상대를 깔보듯이 언덕 아래에 있는 사냥개를 내려다보았다. 레인저는 세차게 지저대며 쫓다가 흐르는 강물에 부닥쳐 당황하고 있었다. 흐르는 물이 냄새를 사라지게 했던 것이다. 레인저는 끊긴 냄새를 찾아내려고 강기슭을 헤매었다. 스카페이스는 높은 언덕에서 재미있다는 듯이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 여우 영감은 혼자 구경하기는 아깝다는 듯이 가끔씩 몸을 흔들기도 하고 좀 더 자세히 보려고 뒷다리를 세우기도 했다. 그리고 입을 째지도록 크게 벌리고 이빨을 드러내더니 무척 재밌다는 듯이 하늘을 쳐다보며 웃어댔다. 마지막으로 여우는 우스워 죽겠다는 듯이 대굴대굴 굴렀다. 사냥개가 헤매는 모습이 이 여우에게는 그렇게 참을 수 없을 만큼 우스운 모양이었다. 이윽고 레인저가 언덕 쪽으로 방향을 잡고 올라오기 시작했다. 이것을 본 스카페이스는 천천히 엉덩이를 치며 들더니 숲속으로 살며시 사라졌다. 그런데 스카페이스는 끝내 자기 등 바로 뒤에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나는 마침 바람을 안고 있었고 사냥꾼의 규칙대로 동상처럼 붙박혀 꼼짝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스카페이스는 20분 동안이나 자기의 목숨이 사람의 소나기에 들어가 있었다는 사실을 끝내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떠난 것이다. 보통 사람들이 보면 미친 짓이라고 할 만한 나와 스카페이스의 이러한 마주침은 그 후에도 몇 차례나 계속되었다. 그런데 이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다. 강 건너에 있는 집에서 숙부가 이 기묘한 광경을 지켜본 모양이었다. 숙부는 어느 날 자신이 직접 개를 끌고 나가 내가 앉아있던 곳에서 여우를 기다렸다. 이런 상황을 까맣게 모르는 스카페이스는 그날도 역시 사냥개를 굴딱 먹이고 의기양양하게 그 언덕을 나타났다.
눈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강가에서는 여전히 멍청한 사냥개가 냄새를 찾으려고 헤매고 있었다. 스카페이스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승리감에 취하여 만족한 웃음을 교활하게 웃고 있었다. 바로 그때 숙부의 총이 불을 뿜었다. 탕! 총알이 여우 스카페이스의 등을 적중시켰다. 스카페이스가 죽은 후에도 암탉은 여전히 물려갔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숙부는 도둑놈의 가족을 모조리 죽여야겠다고 결심했다. 숙부는 나무가 무성한 길목마다 독약을 섞은 먹이를 뿌려놓았다. 그리고 사냥개들에게는 이 먹이를 먹지 않도록 훈련시킨 다음 그들을 데리고 사냥에 나섰다. 그러나 스카페이스의 아내 빅세는 독약이 섞인 먹이를 잘 구별할 수 있었다. 빅세는 독약이 섞인 먹이의 곁을 그냥 지나치거나 비웃는 눈초리로 바라볼 뿐이었다. 그러나 그중에 딱 한 덩이만을 입에 댔다. 빅세는 그것을 물어다가 지독한 냄새로 자기네 가족을 골탕 먹이는 스컹크의 굴에 갖다 놓았다. 그 후 스컹크의 모습은 숲에서 사라졌다. 남편이 죽고 난 후 빅세는 새끼 여우들을 혼자서 길러야 했다. 그래서 여우굴에 이르는 자신의 발자국들을 깡그리 지워버릴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 또 그 발자국을 따라온 적을 따돌리고 허점을 노려 공격하기에는 혼자의 힘으로 많은 무리가 따랐다. 빅센 혼자서 가족을 이끌고 나가기에 너무 벅차게 된 것이다. 그런데 레인저의 추적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또 한 마리의 사냥개 폭스테리어가 추적에 나섰던 것이다. 어느 날 숙부는 일꾼 몇 명과 함께 사냥개 2마리를 데리고 숲으로 갔다. 레인저가 겨우 냄새를 맡고 추적을 시작했다. 이것을 눈치챈 빅센은 레인저를 유인하여 방목장 쪽으로 달아났다. 빅센은 방목하는 양떼 속에 들어가서 기회를 엿보다가 옆에 있는 양의 등에 올라탔다. 놀란 양이 마구 달렸다. 갑자기 끊긴 여우 냄새를 따라 땅바닥에 코를 대고 킁킁거리는 레인저를 무사히 따돌린 빅센은 양의 등에서 뛰어내려 새끼들이 있는 자기 집으로 서둘러 돌아갔다. 그러나 빅센이 굴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어 있었다. 폭스테리어가 정확히 여우굴을 찾아낸 것이다. 빅센은 그 개마저 유인하려고 짙은 냄새를 풍겼다. 그러나 사냥개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미친 듯이 새끼 여우들이 있는 굴을 파헤쳤다. 그때 숙부와 일꾼들이 들이닥쳤다. 일꾼들은 삽과 곡괭이로 굴을 파들어갔다. 흙이 굴의 입구 쪽에서 수북이 쌓이고 일꾼들의 모습이 그것에 차츰 가려져 결국 보이지 않게 되었다. 레인저와 폭스테리어는 근처를 왔다 갔다 하는 빅센을 쫓느라고 사납게 지저댔다. 1시간쯤 지났을 때 굴을 파던 일꾼이 소리쳤다. 주인 어른, 있습니다요. 굴 속에는 더 이상 몸을 피할 곳이 없어진 새끼 여우 4마리가 웅크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내가 미처 손쓸 사이도 없이 사나운 폭스테리어가 불쑥 달려들어 3마리의 새끼 여우를 순식간에 물어 죽였다. 나는 겨우 1마리를 끄집어내어 달려드는 사냥개의 주둥이로부터 구출해냈다. 새끼 여우는 낑낑 소리를 내며 울었다. 새끼의 울음소리를 들었는지 빅센이 다시 근처에 나타나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만약 그때 우리의 사냥개들이 빅센에게 달려들지 않았더라면 빅센은 틀림없이 총알 세례를 받고 쓰러졌을 것이다. 빅센은 그만큼 가까이까지 접근해 있었다. 그러나 빅센은 사냥개에게 쫓겨 할 수 없이 도망쳤기 때문에 생명만은 지킬 수 있었다. 나는 사로잡은 새끼 여우를 자루에 넣었다. 일꾼들은 폭스테리어에게 물려 죽은 다른 새끼 여우들을 흙 속에 파묻었다. 우리들은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새끼 여우를 쇠사슬로 묶어 마당에 메어 놓았다. 왜 새끼 여우들을 살려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들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새끼 여우는 조그만 것이 귀엽게 보였다. 그 탐스러운 털이나 얼굴, 몸짓은 영락없는 새끼 양이었다. 그러나 노랗게 빛나는 눈동자만은 새끼 양과는 다르게 교활하고 영악한 광채로 빛나고 있었다. 사람이 가까이 있을 때면 녀석은 상자 속에서 겁먹은 눈을 껌뻑거리며 가만히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얼씬거리지 않으면 조심스럽게 상자 밖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나는 숲속의 고목에서 그랬던 것처럼 내 방 창문을 통해 새끼 여우를 관찰했다. 사슬에 묶여있는 새끼 여우의 곁에는 암탉들이 몇 마리 있었다.
닭들은 묶여있는 원수를 조롱하듯 가끔씩 새끼 여우에게 다가갔다. 그날도 이와 같이 닭 한 마리가 새끼 여우 곁으로 다가갔는데 쇠사슬 소리를 쩔거덕 내며 새끼 여우가 갑자기 닭에게 덤벼들었다. 쇠사슬이 당겨져 녀석의 목이 뒤로 젖혀지지 않았다면 그 닭은 새끼 여우에게 잡혔을 것이다. 땅바닥에 나뒹굴었던 새끼 여우는 풀이 주고 상자 속으로 들어갔다. 그 후에도 몇 번이나 닭을 덮쳤는데 역시 영리한 여우의 새끼답게 쇠사슬의 깊이를 벌써 계산했는지 다시는 땅바닥에 나뒹굴지 않았다. 밤이 되었다. 새끼 여우는 마음이 불안한지 상자 속을 드나들기도 하고 사슬을 잡아당겨 보기도 하고 앞발로 사슬을 누르고 물어뜯기도 했다. 때로는 갑자기 우뚝 서서 귀를 기울여 무슨 소리인가를 들으려고 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모든 것이 시원치 않은지 까만 코를 치켜들고 떨리는 소리로 울부짖었다. 바로 그때 이 울음소리에 대답하듯 멀리서 낮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어미 여우 빅센의 울음소리였다. 내가 짐작했던 대로 잠시 후에 뒷마당에 쌓아놓은 제목더미 위에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검은 그림자를 본 새끼 여우는 상자 속으로 도망쳐 들어가려다가 순간적으로 그건 그렇게 보고 싶었던 어미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새끼 여우는 있는 힘을 다해 어미에게 달려가려 했다. 번개같이 달려든 빅새는 제 새끼를 물고 잽싸게 달아나려 했다. 그러나 그것은 헛수고에 그치고 말았다. 한쪽 끝이 고정된 사슬이 팽팽하게 당겨지자 불쌍한 새끼 여우는 어미의 입에서 빠져나가 땅바닥에 나뒹굴었다. 그때 어디선가 창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에 놀란 어미 여우는 제목더미 너머로 모습을 감추었다. 새끼 여우는 다시 낑낑거리며 어미를 찾았다. 그로부터 1시간쯤 지났을 때였다. 새끼 여우는 지쳤는지 낑낑거리지도 않았다. 사방이 고요했다. 나는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어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다. 새끼 여우의 곁에 언제 돌아왔는지 빅센이 길게 누워 있었다. 빅센은 무엇인가 열심히 씻고 있었다. 잘각잘각하는 새소리가 나는 것으로 보아 쇠사슬을 씻고 있는 게 분명했다. 가엾은 새끼 여우는 어미가 그러고 있는 동안에 어미의 가슴을 헤치고 열심히 젖을 빨고 있었다. 나는 냉정한 행동인 줄 알면서도 마당을 나갔다. 빅새는 놀라서 손살같이 달아났다. 나는 새끼 여우가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가보았다. 상자 옆에는 피투성이가 된 들쥐 2마리가 아직도 체온도 가시지 않은 채 놓여 있었다. 그것은 새끼의 배가 고플까봐 빅센이 잡아다 놓은 먹이임에 틀림없었다. 아침이 되어 나는 파헤쳐진 여우굴에 가보았다. 그곳에는 어미 여우 빅센의 발자국이 어지럽게 남아 있었다. 빅센이 이곳으로 달려와 흙투성이가 된 새끼들의 시체를 파냈던 것이다. 3마리의 새끼 여우 시체가 깨끗이 핥아진 채 가로 눕혀져 있었다. 그리고 그 시체 옆에는 우리 집에서 훔쳐온 것이 분명한 2마리의 암탉이 놓여 있었다. 또 그 주위에 나 있는 많은 자취들은 빅센이 이 시체들과 더불어 밤을 샜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해 했다. 늘 그랬던 것처럼 빅새는 이곳으로 새끼들이 먹을 양식을 물어왔고 새끼들 곁에 누워 젖을 빨게 했던 것이다. 그 복실복실한 털 속에는 이미 굳어버린 주걱만이 있다는 사실을 빅새는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 이후 나는 빅새이 그곳에 다시 나타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귀여운 새끼들이지만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마침내 빅새는 떠난 것이다. 우리는 잡혀온 새끼 여우를 데이브라고 불렀다. 데이브는 형제들이 모두 죽어 어미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었다. 암탉은 여전히 없어졌다. 숙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마침내 빅센을 처치하기 위해 작전을 개시했다. 숙부는 사냥개들을 모두 풀고 일꾼들에게 여우를 보는 즉시 쏘아 죽이도록 명령했다. 속에 독약을 넣은 닭머리가 미끼로 숲속에 뿌려지고 집안 식구들이 총동원되어 빅센을 잡기 위한 비상경계태세로 들어갔다. 이쯤 되고 보면 제 아무리 강교한 빅센일지라도 제 새끼인 데이브에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데이브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길목에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러나 빅센은 어떤 방법을 써 어디로 들어오는지 밤마다 사랑하는 자식의 옆에 와서 젖을 먹이고 또 암탉을 잡아다 먹이로 주었다. 아, 빅센은 얼마나 자기 자식을 구해내고 싶었을까.
나는 빅센의 이러한 심정을 알 수 있을 만한 하나의 광경을 보게 되었다. 그것은 데이브가 잡혀온 지 이틀째 되던 밤이었다. 창문 너머에서 쇠사슬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내다보니 빅센이 데이브 옆에서 땅을 파고 있었다. 빅센은 제 몸이 절반쯤 묻힐 정도로 구멍을 파더니 쇠사슬을 끌어다 그 구멍에 넣고 그 위로 흙을 덮었다. 겉모양으로는 사슬이 분명히 끊어진 것처럼 보였다. 이제 되었다는 듯이 빅센은 데이브의 목덜미를 물고 제 목더미 쪽으로 힘차게 달렸다. 쇠사슬이 당겨져 튕기면서 데이브가 빅센의 입에서 거칠게 떨어져 나갔다. 불쌍한 데이브는 아픔을 못 이겨 킹킹거리며 상자 속으로 기어들어갔다. 빅센은 바람처럼 제 목더미 너머로 사라졌다. 잠시 후 사냥개들이 숲속으로 달려가며 사납게 지저대는 소리가 들렸다. 빅센을 쫓는 게 분명했다. 개 짖는 소리가 북쪽으로 꺾였다. 그쪽에는 철로가 있었다. 개들이 짖는 소리가 점점 멀어지더니 이내 잠잠해졌다. 이튿날 아침이 되어도 개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이것은 분명 빅센의 장난일 것이다. 드디어 여우의 복수가 시작되었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빅센은 원한에 사무쳐서 교활한 지혜와 개교를 있는 대로 짜내어 잔악한 복수극을 꾸미는 게 분명했다.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이 간교한 여우들은 기차와 철길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그것을 이용하여 가끔 적을 해치운다고 한다. 예를 들자면 어느 지점에 몇 시쯤 기차가 지나간다는 것을 잘 알아두었다가 사냥개들에게 쫓길 때 시간에 맞추어 그 지점의 레일 위를 달린다. 될 수 있는 대로 멀리 마치 외줄타기를 하듯 달린다. 그렇지 않아도 냄새가 남기 어려운 레일 위로 기차가 지나가면 여우의 냄새는 깨끗이 사라져버린다. 이렇게 되면 냄새를 쫓아오던 사냥개들은 방향을 잃게 되어 추적을 못하게 된다. 또한 냄새를 찾느라고 철길 위에서 너무 오래 서성거리면 다음에 달려오는 기차에 치여 죽기도 한다. 또 한 가지 좀 더 확실한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어렵고 상당히 위험한 것으로 개를 뒤따르게 하고 기차가 달려오기 직전에 철교를 건너는 방법이다. 단 기차가 개를 치는 순간에 여우는 철교에서 벗어나야 한다. 빅센은 대개 이러한 방법들로 교묘하게 상대를 따돌리거나 죽여버렸다. 다음날 우리는 철교 밑에서 찢겨진 레인저의 시체를 발견했다. 밤이 되자 빅센은 또다시 데이브 앞에 나타났다. 그의 입에는 변함없이 한 마리의 암탉이 물려 있었다. 자기가 먹이를 물어다 주지 않으면 데이브가 굶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그때 빅센의 입에 물려있던 닭이 아픔을 못 이겨 소리를 질렀다. 집 마당에 빅센이 나타났다는 것을 안 숙부는 파수꾼을 세워 여우가 또다시 얼씬거리면 사정없이 쏘아 죽이라고 일렀다. 그날 밤 여러 차례의 총소리가 들렸다.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파수꾼들이 총을 쏘아댔기 때문이다. 다음날 아침 나는 데이브의 상자 옆으로 가보았다. 거기에는 옆에 누웠던 빅센의 자국이 뚜렷이 나 있었다. 빅센이 기어이 다시 와서 새끼에게 젖을 주고 간 것이다. 오직 새끼를 굶기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에 총소리에 대한 두려움을 감수하면서 빅센은 그 위험한 곳으로 다시 왔던 것이다. 데이브가 잡혀온 지 나흘째가 되는 날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그토록 화가 났던 숙부는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파수꾼도 세우지 않았다. 나만 혼자 창을 통해 마당을 살피고 있었다. 그때 데이브가 떨리는 듯한 목소리로 울부짖었다. 곧 어두컴컴한 제 목더미 위에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런데 이상하게 빅센의 입에는 아무런 먹이도 물려있지 않았다. 그 빈틈없던 사냥꾼도 이제 늙어서 자식에게 줄 먹이를 구할 수 없게 된 것일까? 아니면 새끼를 인간에게 넘겨주기로 결심한 것일까? 그러나 나의 이러한 상상은 한낱 부질없는 생각에 지나지 않았다. 그림자처럼 새끼 곁으로 다가간 빅센은 무슨 덩어리 하나를 떨어뜨리고 총총히 사라졌다. 데이브는 어미가 던져준 것이었으므로 안심하고 그것을 입에 넣고 쩝쩝 소리를 내며 맛있게 먹었다. 데이브는 그것을 먹자마자 칼에 찔린 듯이 날카로운 소리를 지르며 펄펄 날뛰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고 데이브는 숨이 끊어졌는지 곧 잠잠해졌다. 그것은 틀림없이 독약이 든 먹이였다. 빅센은 독약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의 새끼들이 모두 살아 있었다면 독약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단란했던 가족의 생활은 깨져버렸다. 그리고 빅새는 하나밖에 남지 않은 새끼를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인간들에게 넘겨주느냐 아니면 차라리 죽이느냐를 선택해야 했다. 마침내 빅새는 인간으로부터 새끼를 자유롭게 해주기로 하고 눈물을 머금고 새끼를 스스로 죽인 것이다. 그해 겨울에는 눈이 많이 내렸다. 상과들이 흰눈에 덮였다. 그러나 빅센의 발자국은 엘린데일 숲에서 찾을 수가 없었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아마도 인간들의 손에 죽은 남편과 자식들의 슬픈 기억을 떨쳐버리기 위해 어딘가 아주 먼 곳으로 갔을 것이다.